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가장 불안한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숙입니다. 올해 72살이고 청주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30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딸이 7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혼자 딸을 키우며 이 시장에서 살아왔습니다. 딸 이름은 박지윤입니다. 올해 45살이고 시청 산하복지 관련 공공기관에서 행정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아이였지만 연애에는 늘 소극적이었습니다. 30 초반에 몇 번 소개팅을 했지만 번번이 인연이 닿지 않았고 그 뒤로는 아예 혼자 사는 게 편하다며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딸이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딸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모았습니다. 저는 가끔 딸 집에 가서 밑반찬을 해다 놓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혼자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안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딸이 누군가와 함께 웃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딸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만나는 사람 있어.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 같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먼저 연애 이야기를 꺼낸 건 거의 10년 만이었거든요. 누군데? 어디서 만났어? 2달 전에 직장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알게 됐어. 건설사 다니는 분이야. 나이는 48이고 회사에서 중간 간부래. 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면 다행이다. 엄마한테 언제 한번 보여줘. 응, 이번 주말에 집에 데려갈게. 며칠 뒤 딸이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예비 사위의 이름은 최도윤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말투가 부드럽고 예의가 바랐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제 손을 두 손으로 잡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도윤입니다. 지윤 씨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지윤 씨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눈빛도 진지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괜찮은 사람 같네. 딸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날 저녁 우리는 집에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갈비찜과 나물 반찬을 차렸습니다. 최도윤은 밥을 먹으면서 계속 칭찬했습니다.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희 어머니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는 갈비찜은 처음 먹어봅니다. 딸도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도윤 씨가 엄마 음식 진짜 맛있대. 맨날 칭찬해.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 후 최도윤이 설거지까지 도와줬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지윤 씨는 어머님이랑 이야기하세요.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웃으며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30년 넘게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오래 장사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뭐 먹고 살려고 한 거지. 딸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 최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윤 씨가 정말 복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가 계시니까요. 딸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도윤 씨 괜찮지? 나한테 정말 잘해줘. 엄마한테도 이렇게 예의 바르고.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같아. 엄마 마음에 들어. 내가 행복하면 됐어.
그날 밤 딸과 최도윤이 돌아간 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딸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안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혼인신고하려고. 엄마도 같이 가줄 수 있어?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혼인신고? 벌써? 만난 지 2달밖에 안 됐잖아. 응, 도윤 씨가 빨리 하고 싶대. 나이도 있고 우리 둘 다. 늦게 만난 거니까 서두르자고 했어.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 목소리는 밝았지만 왠지 모르게 조금 서두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혼인신고를 하다니. 좀 빠른 거 아닌가?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주 목요일 오후 저는 딸과 최도윤을 따라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주민센터는 한산했습니다. 창구 앞에 앉은 직원은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송민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딸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혼인신고하러 왔어요. 송민아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조용한 민원실에 울렸습니다. 송민아는 출력된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고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최도윤의 등본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신랑분 주민등록 등본 한번 보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최도윤의 주민등록 등본이었습니다. 주소 변동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곳에 1년 이상 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심지어 같은 도시 안에서도 몇 달 만에 주소를 옮긴 기록이 여러 번 보였습니다. 송민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신랑분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최도윤이 옆에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건설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마다 옮겨 다녀야 해서 주소도 자주 바꿨어요. 현장 근처에 사는 게 출퇴근하기 편하거든요. 송민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쳐다보며 등본을 천천히 건네며 말했습니다. 잘 보관하세요. 그 말투는 짧았지만 눈빛에 뭔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걸 잘 보라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은 그 눈빛을 못 본 것 같았습니다. 최도윤과 이야기하느라 귀를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혼인신고는 그대로 접수됐습니다. 송민아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처리됩니다. 문제 없으면 연락 안 가요. 우리는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딸은 최도윤과 손을 잡고 웃으며 걸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는 아직 주민등록등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그 서류를 생각했습니다. 주소 변동 내역.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0번이 넘게 옮긴 주소. 송민아의 표정. 그리고 그 눈빛. 저는 집에 도착해서 가방에서 주민등록등본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놓고 다시 찬찬히 봤습니다. 주소 옆에 적힌 날짜들. 서울 강남구 2년, 인천 부평구 6개월, 대전 서구 8개월, 대구 수성구 1년, 부산 해운대구 5개월, 다시 서울 송파구 4개월, 그리고 지금은 청주.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옮겼을까? 정말 건설 현장 때문일까? 그렇다면 왜 몇 달 만에 또 옮겼을까? 저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 송민아의 눈빛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반찬 가게 문을 열고 평소처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오가며 반찬을 사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계속 어제 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집에 반찬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요새 회사 일이 바빠서 장 볼 시간이 없어. 그래, 퇴근 시간쯤 갈게.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딸이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를 싸서 딸 집으로 갔습니다. 딸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딸이 미리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을 넣고 나오는데 테이블 위에 딸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 봤을 텐데 오늘따라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는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카드와 신분증 사이에 현금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현금이 훨씬 적었습니다. 딸은 늘 10,000원짜리 지폐를 여러 장 넣어 다니는 습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5,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주방 쓰레기통을 비우려다가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노래방 쿠폰이었습니다. 스타 노래방 무료 이용권. 다음에 또 와요. 뒷면에는 여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 010-1234-5678. 저는 그 쿠폰을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딸은 노래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노래 부르는 걸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쿠폰은 누가 가져온 걸까? 저는 쿠폰을 다시 쓰레기통에 넣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옆 가게 김말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올해 80살이고 저보다 오래 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 분입니다. 동네 사람들 얼굴과 소식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기도 합니다. 영수가 어디 갔다 와? 지훈이 집에 반찬 갖다 줬어요. 김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위 될 사람 요새 자주 와. 글쎄요. 딸이 좋다니까요. 김말순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가 나 그 사람 며칠 전에 봤어. 시내백화점 앞에서.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서요? 백화점 정문 앞이었어. 그 사람이 젊은 여자랑 팔짱 끼고 걷는 거 봤어. 근데 그 여자가 지훈이가 아니었어. 머리 색깔도 다르고 키도 훨씬 작았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수가 혹시 모르니까 잘 알아봐. 요새 세상에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나도 그냥 지나갈까 했는데 내가 걱정돼서 말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주소 변동도 정말 일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노래방 쿠폰도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뭔가가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불안, 의심, 그리고 두려움. 저는 식탁에 앉아 다시 주민등록 등본을 펼쳤습니다. 주소 변동 내역을 한 줄 한 줄 따라 읽으며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 그때 문득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집에 들렀을 때 딸이 웃으며 말했던 모습. 엄마, 나 정말 행복해. 도윤 씨 만나서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아.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데 제가 의심하는 게 맞는 걸까? 혹시 제가 괜히 오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송민아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노래방 쿠폰에 적힌 여자 이름, 할머니가 본 팔짱 낀 모습,
저는 주민등록 등본을 다시 접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이 의심을 덮어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알아내야 할까?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돌아온 뒤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 딸을 생각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에 빼곡하게 적힌 주소 변동 기록, 송민아 직원의 의미심장한 눈빛, 그리고 딸 집에서 본 것들,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노래방 쿠폰 뒷면에 민지 010-1234-5678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 할머니가 백화점 앞에서 목격한 다른 여자와 팔짱 낀 모습, 하나하나는 우연일 수 있었지만 이렇게 겹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금요일 저녁 딸이 제 가게로 들렀습니다. 엄마 오늘 장사 어땠어? 그냥 그래. 요새 손님이 줄었어. 딸은 제 옆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쉬면 안 돼? 나이도 있잖아. 괜찮아. 일 안 하면 더 답답해. 저는 딸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표정도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지윤아, 너 요새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응, 괜찮아.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 딸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 씨는 잘 지내? 응, 요새 현장 일이 바쁘대. 자주 못 봐. 혼인신고는 언제쯤 나와? 다음 주쯤 될 거야. 도윤 씨가 그때 같이 식사하자고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계속 의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먼저 갈게. 집에 가서 쉬어야겠어. 그래, 조심히 가. 딸이 가게를 나간 뒤 저는 혼자 가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앉았던 의자 옆에 지갑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딸이 깜빡하고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갑을 들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윤아, 지갑 가게에 두고 갔어. 아, 진짜? 엄마 미안해. 내가 지금 집에 거의 다 왔는데 내일 아침에 찾으러 갈게. 그래, 엄마가 잘 보관할게. 저는 전화를 끊고 지갑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지갑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서랍에 넣어뒀을 텐데 오늘따라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카드 사이에 영수증 몇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마트 영수증, 카페 영수증, 그리고 그 사이에 은행 명함이 한 장 있었습니다. 대출 상담 전문 김현수 대리. 뒷면에는 손글씨로 신용대출 최대 5천만 원 가능. 연락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왜 대출 상담 명함을 가지고 다닐까? 저는 지갑 안쪽을 더 살펴봤습니다. 현금이 들어있는 칸을 확인했습니다. 딸은 늘 10,000원짜리 지폐를 여러 장 넣어 다니는 습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5,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현금이 훨씬 적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다시 닫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출 명함, 사라진 현금, 노래방 쿠폰, 할머니의 목격담,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딸이 가게로 지갑을 찾으러 왔습니다. 엄마 고마워. 지갑 잘 챙겼어? 응, 여기 있어. 저는 지갑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윤아, 요새 돈 필요한 거 있어? 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래? 아니, 그냥
필요하면 엄마가 도와줄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신경 쓰지 마. 딸은 서둘러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딸이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딸의 직장 동료인 이선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선아는 딸과 같은 팀에서 일하는 동료였고 딸보다 2살 많았습니다. 딸이 몇 년 전에 선아 언니는 내 얘기를 제일 잘 들어주는 친구라며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전화번호를 적어줬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선아야, 혹시 지훈이 요새 회사에서 어때? 이선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도 걱정이 좀 됐어요. 요새 표정이 안 좋거든요. 그래,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우연히 봤어요. 점심시간에 언니가 건물 뒤편으로 나가서 전화 통화하는 걸요. 저도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지나가면서 들렸는데 이자라도 먼저 갚을게라고 말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출이자? 네,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아야, 혹시 지훈이 결혼할 사람에 대해 뭐 들은 거 있어? 최도윤 씨요? 저도 한 번 봤어요. 언니가 점심시간에 데리고 왔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사람이 좀 이상했어요. 왜? 말투는 되게 부드러운데 눈빛이 계산적이랄까요? 그리고 언니한테 계속 빨리 혼인신고 하자고 말하더라고요. 언니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선아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아야, 나 지금 만날 수 있어? 네, 어머님 지금 집에 있어요. 오세요. 저는 서둘러 가게 문을 닫고 이선아 집으로 갔습니다. 이선아는 시내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선아가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선아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 변동 기록,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노래방 쿠폰 뒷면에 적힌 민지라는 이름과 전화번호, 지갑에서 사라진 현금, 할머니가 백화점 앞에서 본 다른 여자와 팔짱 낀 모습, 그리고 대출 상담 명함. 이선아는 제 이야기를 듣고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님, 이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요? 언니가 저한테도 말 안 하는 걸 보면 본인도 뭔가 눈치챘거나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훈이한테 직접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지켜봐야 하나. 이선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생각에는 확실하게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혼인신고하기 전에 막아야죠. 어떻게? 이선아는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건설사 중간 간부라고 했죠? 응, 회사 이름이 뭐예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대한건설이라고 했던 것 같아. 이선아는 핸드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대한건설 여기 있네요. 홈페이지 들어가 볼게요. 이선아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직원 소개 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중간 간부면 팀장급일 텐데. 직원 명단에 최도윤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없어. 내 건설 관련 부서 팀장들 이름이 다 나와 있는데 최도윤이라는 이름은 안 보여요? 이선아는 다시 검색을 했습니다. 혹시 다른 대한건설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다, 청주에 있는 대한건설은 여기 하나뿐이에요? 이선아는 회사 대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거기 최도윤 팀장님 계신가요? 잠시 후 이선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런 직원 없으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아는 전화를 끊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회사에서 그런 직원 없대요?
이름도 모르고 중간 간부급의 최도윤이라는 사람은 없다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최도윤이 말한 직업, 직장,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이선아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심각해요? 직업을 거짓으로 말한다는 건 뭔가 숨길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사설 조사하는 곳이요? 거기 한번 알아봐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흥신소라는 게 왠지 떳떳하지 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선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딸의 인생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직업이 거짓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 한번 알아보자. 선아야, 나 좀 도와줄래? 네, 어머님. 사실 저도 친구가 이혼할 때 그쪽 도움받은 적이 있어서 잘 알아요? 제가 내일 연락처 알아볼게요. 저는 이선아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주민등록등본을 꺼내봤습니다. 주소 변동 기록을 한 줄 한 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직업이 거짓이었다. 그렇다면 다른 것들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이선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연락처 알아냈어요?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응, 괜찮아. 그럼 제가 같이 갈게요. 오후 3시에 만나요? 저는 오후 3시에 이선아를 만나 함께 흥신소로 갔습니다. 흥신소는 시내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저는 이선아와 함께 앉았습니다. 그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 소장 박민수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최도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예비 사위가 의심스럽다는 것, 주소 변동 기록,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민지라는 이름이 적힌 노래방 쿠폰, 할머니 목격담, 딸의 대출 상담 명함, 그리고 직업이 거짓이라는 것. 박민수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 확실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네요. 특히 직업을 거짓으로 말했다는 건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런 패턴은 제가 20년 넘게 일하면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요? 결혼을 미끼로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유형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비슷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대상자의 신상 정보, 과거 주소지, 직장 경력,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미행도 하고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립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기본 조사 비용이 200만 원 정도입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더 들 수 있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00만 원은 제게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인생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 부탁드립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대상자 인적 사항 좀 알려주세요. 이름, 나이, 주소, 차량 번호 같은 것들이요. 저는 최도윤의 정보를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박민수는 서류에 적으며 물었습니다. 대상자가 자주 가는 장소나 만나는 사람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글쎄요. 제 딸이랑 주로 만나고 딸 집에 자주 간다고 들었어요. 차는 검은색 중형 세단이고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켜보고 보고서 드릴게요. 중간에 특이사항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고요.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계약금은 1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보고서 받으실 때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가져올게요. 오늘은 준비를 못해서요. 괜찮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입금해 주시면 바로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은행 계좌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흥신소를 나오는 길, 이선아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하셨어요? 지금 알아보는 게 나아요? 고마워, 선아야.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아니에요. 저도 언니 걱정돼서요. 저는 이선아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들러 평소 비상금으로 모아둔 통장에서 100만 원을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흥신소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입금 완료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오늘부터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뒤면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진실이 제 의심이 기우였다는 걸 증명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흥신소에 100만 원을 입금한 뒤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목요일 오후 박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조사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그리고 어머님,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오전, 저는 이선아와 함께 흥신소로 갔습니다. 박민수는 우리를 맞으며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설명드릴게요. 박민수는 봉투에서 서류와 사진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먼저 최도윤의 실제 신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건설사 중간 간부가 아닙니다. 정규직 직장이 없고 각종 영업직과 단기 계약직을 전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박민수는 첫 번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과거 10년간 주소 변동 기록을 추적한 결과 이 사람은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비슷한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각 도시에서 중년 여성들에게 접근해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빌린 뒤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박민수는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은 사흘 전에 찍은 겁니다. 최도윤이 시내 카페에서 다른 여성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진 속에는 최도윤이 젊은 여성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현금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신원도 확인했습니다. 이름은 김수진, 35살,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합니다. 최도윤은 작년에 대전에서 이 여성과 만나 결혼을 약속했고 식당 운영 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청주로 도망쳤습니다. 박민수는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은 이틀 전 노래방 앞에서 찍은 겁니다. 사진 속 최도윤은 또 다른 여성과 노래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박민지, 31살, 부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합니다. 최도윤은 1년 전 부산에서 이 여성과 만나 사업 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저는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노래방 쿠폰을 떠올렸습니다. 뒷면에 적힌 민지라는 이름.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최도윤은 현재 5군데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총 8천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신용등급도 최하위입니다. 따라서 본인 이름으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박민수는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따님에게 접근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따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따님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활용하려는 계획이었을 겁니다. 혼인신고를 서두른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선아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민수는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자료들을 가지고 따님께 보여주시고 빨리 관계를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따님이 이미 돈을 빌려줬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비용은 지금 드릴게요. 저는 준비해온 100만 원을 건넸습니다. 흥신소를 나와서 이선아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도윤 씨를 만나야겠어. 혼자? 혼자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사람 많은 곳에서 만날 거야. 그리고 지훈이한테 보여주기 전에 내가 먼저 확인하고 싶어. 이선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혹시 모르니까요. 저는 이선아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최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씨, 저 지훈이 어머니예요. 아,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도윤 씨랑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오늘 저녁 6시에 시내 카페에서 만나요. 지훈이는 빼고 우리 둘이서만요. 최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뵙겠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흰 봉투를 가방에 넣고 손을 꽉 쥐었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최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최도윤은 웃으며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 씨, 오늘 할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어요. 네, 어머님.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최도윤이 김수진과 카페에서 만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최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대전에서 식당 운영하는 김수진 씨죠. 작년에 3천만 원 빌려가고 도망친 여자 말이에요. 최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노래방 앞에서 박민지와 함께 나오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부산에서 미용실 운영하는 박민지 씨. 1년 전에 2천만 원 빌려간 여자. 최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도윤 씨 금융거래네요. 현재 8천만 원 빚이 있고 신용등급 최하위. 본인 이름으로는 더 이상 대출도 못 받는 상태. 최도윤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건설사 중간 간부라고 했죠? 거짓말이었어요. 회사에 전화해 봤어요. 그런 직원 없대요. 최도윤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해예요. 제가 설명을. 오해가 아니에요. 내가 다 조사했어요. 도윤 씨가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여자들한테 결혼 약속하고 돈 빌려서 도망친 거 다 알아요. 최도윤은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내 딸한테도 똑같이 하려고 했죠? 혼인신고하고 딸 이름으로 대출받고 딸 재산 담보로 돈 쓰고 도망칠 생각이었죠? 최도윤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이 뭘 아세요? 내가 몰라서 이렇게 조사했겠어요? 지금 당장 내 딸한테서 손 떼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최도윤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지훈 씨가 알면 어떻게 할까요? 절 믿을까요? 어머님을 믿을까요? 저는 봉투를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이 자료 다 보여줄 거예요. 사진도 서류도 다. 그래도 널 믿는다면 그건 내 딸 선택이에요. 하지만 최소한 진실은 알 권리가 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 씨, 다시는 내 딸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지금 집에 있어? 응, 왜? 엄마가 지금 갈게. 꼭 보여줄 게 있어. 무슨 일인데?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 갈게. 기다려. 저는 서둘러 딸 집으로 갔습니다. 딸이 문을 열고 저를 맞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흰 봉투를 꺼내 딸 앞에 놓았습니다. 지훈아, 이거 좀 봐. 딸은 봉투를 열어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사진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면서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최도윤이 다른 여자들과 만나는 사진, 돈 봉투를 주고받는 사진, 금융거래 내역서, 과거 주소 변동 기록. 딸은 서류를 다 보고 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야? 응. 엄마가 조사했어. 도윤 씨는 건설사 직원도 아니고 여러 도시에서 여자들한테 돈 빌리고 도망친 사람이야. 딸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엄마 나 바보 같지?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거짓말을 잘한 거야. 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 뒤 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나 도윤 씨한테 돈 빌려줬어. 500만 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 지난주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중에 갚는다고 했어. 딸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경찰에 신고해야 해.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너무 무서워. 회사 사람들, 친구들. 다들 나 바보라고 할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경찰서 가는 것도 겁나. 나 그 사람 얼굴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엄마가 다 지켜줄게. 그날 밤 딸은 최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젠 끝이야. 최도윤에게서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딸은 혼인신고 취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정식으로 처리되기 전이라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한 달 동안 딸은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회사는 병가를 냈고 제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딸 집에 가서 밑반찬을 해놓고 왔습니다. 딸과 함께 밥을 먹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딸이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출근을 시작했고 친구들과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괜찮아. 엄마니까 그런 거야.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지훈아. 그로부터 석 달쯤 지났을 때 이선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최도윤이 잡혔대요? 뭐? 부산에 있던 피해자 박민지 씨가 경찰에 신고했대요? 사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 형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최도윤 사건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진술 좀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따님 사건도 추가 피해 사례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딸과 상의한 끝에 경찰서에 가서 진술했습니다. 딸은 가지 않았지만 저라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최도윤은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그를 상습 결혼 사기범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테니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의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송미나 직원의 눈빛을 무시했다면, 김말순 할머니의 말을 그냥 넘겼다면, 노래방 쿠폰을 대출 명함을 못 본 척했다면, 딸은 정말 큰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재산도 잃고 마음도 더 깊이 다쳤겠죠. 사람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의심하고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서두르는 결혼은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 이상하다고 느끼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확인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저 역시 여전히 사람을 믿고 싶지만 이제는 말만 믿지 않고 그 사람의 발자국부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